무인도에 같이 갈 사람을 뽑는다면? 현실에서 그 도움이 될 분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주먼지님은 데리고 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별자리나 관심 있지 뭘 먹어야 될까 뭐 그런 걸 알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김흥민 교수님은 관심이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이라 물고기 잡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대한 교수님도 생물학자이시긴 한데요. 근데 그분도 진화생물학자라서 물고기를 뭘 먹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답은 당연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법물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범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 학교 이메일로 한 학생이 아주 재밌는 질문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비닐랩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비닐랩을 보면 유리 용기에는 비닐랩이 잘 붙는데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금속 재질의 경우에는 비닐랩이 잘 붙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학생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를 제게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종이 기둥을 칭칭 감고 있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제공되죠. 여러분이 비닐랩을 잡아당겨서 펼치게 되면 두 비닐랩이 떨어지면서 양쪽 모두에게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정전기 현상이랑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비닐랩을 유리 용기에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류를 잘 흐르는 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 안에도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비닐랩을 유리 용기에 딱 붙이게 되면 유리 용기 안에 있는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 중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비닐랩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비닐랩에 있는 플러스 전하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 안에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전하보단 더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전하가 반대인 경우에는 두 물질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리에는 비닐랩이 딱 부착하게 되는 거죠. 한편 스테인리스 같은 금속에는 전하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금속에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비닐랩을 금속 용기에 붙이게 되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비닐랩 쪽에서 그 전하가 금속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닐랩에 있는 전하가 사라져서 금속 용기에는 잘 붙지 않습니다. 결국 유리에는 비닐랩이 잘 붙고 금속 용기에는 비닐랩이 잘 붙지 않는 이유를 전하들 사이의 전기력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죠. 한편 만약에 유리 용기가 고르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유리 용기라면 또 잘 붙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리 용기의 면이 판판해야 비닐랩과 유리 용기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판판하고 오염되어 있지 않은 이 물질이 없는 유리 용기의 경우가 비닐랩을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태어나면 맨날 굶고 지내는 물리학자 대 몸만 강자이지만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 제 답은 당연히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억만장자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너무 굶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저는 물리학자로 살고 싶습니다. 물리학자 중에 물리학자란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다 라는 말을 남긴 사람도 있고요. 조지 월드라는 생물학자는 과학자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라는 말도 남기기도 했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 정도만 유지된다면 물리학자로 살고 싶고요. 최저 생계도 유지가 잘 안 된다. 매일 눈 뜨면 오늘 뭘 먹고 하루를 버틸까를 정말 매일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제가 물리학을 좋아해도 당연히 비과학자 억만장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억만장자로 살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과학자한테 돈을 주면서 저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모든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짝사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물리학은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의미로 모든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짝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정말 좋아해요. 가장 최고의 모양은? 당연히 제 대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도형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어요. 물리학에서의 대칭성을 어떤 물리학자는 재밌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이 대칭성은 변화 없는 변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데 그 대상에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때 물리학자는 그 대상이 대칭성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들었던 재밌는 강연에서 건국대학교 물리학과의 송정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대칭성을 설명해 준 표현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데요. 대칭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껏 했는데 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 없는 변화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데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때가 바로 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차원 평면 위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동그란 원을 가지고 대칭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삼각형은 우리가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딱 60도를 돌리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럴 때 물리학자는 60도 회전에 대해서 정삼각형은 회전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60도를 돌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변화 없는 변화, 그리고 기껏 했는데가 바로 대칭성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사각형은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360도 안에서 4개의 각도만큼 돌렸을 때 대칭성이 있습니다.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 회전 대칭성은 이처럼 띄엄띄엄해요.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은 2차원 평면에서 띄엄띄엄한 회전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가 고른 동그란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1도를 돌리든 2도를 돌리든 원은 항상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럴 때 물리학자들은 원이 연속적인 회전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2차원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수많은 도형 중에 어떤 각도를 돌려도 모습이 변화가 없는, 즉 연속적인 회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도형은 딱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원을 많은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2차원 평면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2차원에서 제가 고른 가장 완벽한 최고의 도형은 당연히 원입니다. 사막에서 기린키, 북극에서 기린키. 이걸 만약에 생물학자에게 물어보면 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물리학자잖아요. 당연히 저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 답은 북극이 아니라 사막입니다. 북극을 생각해 보시면 밤에 북극성이 어디에 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머리 하늘 위에 똑바로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만 갖고는 우리는 당연히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북극에서 보이는 모든 별들은 머리 꼭대기 위로 보이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란히 평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북극성 부근의 별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자리만을 갖고는 제가 어떤 방향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북극에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죠. 한편 낮에도 북극에선 방향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밤이라면 북극에선 6개월 동안 밤이 이어지잖아요. 밤에는 해가 안 뜨니까 낮이 없고요. 북극에서의 낮은 24시간 내내 낮입니다. 태양이 아주 낮은 고도로 떠서 더 고도가 높아지지 않고 옆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낮에도 태양의 고도를 갖고 방향을 판단할 수 없죠. 한편 사막은 다릅니다. 적도 지역에 있어도 만약에 북극성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방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한편 적도 지역에선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은 당연히 서쪽입니다. 적도에서 약간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적도 지역의 사막에서 해가 낮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살피면 낮 12시 정각에
해가 남쪽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곳을 찾으면 그곳이 바로 남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북극에서 길을 잃으면 방향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적도 지역의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면 낮이나 밤이나 제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가정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현된다면입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운전자는 운전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게 될 겁니다. 결국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현돼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차량 제조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디텍터 같은 하드웨어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과연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품을 만든 회사에 우리가 더 큰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현되는 미래를 저는 좀 바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차량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 혹은 판단착오로 만들어지는 사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빠르게 반응해도 자동차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0.1초 정도입니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자동화된 그런 기기를 이용한다면 반응 시간을 제 생각엔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외부의 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물론 그 기술이 구현돼야겠죠. 그 미래가 되면 길 위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구현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든 잠을 자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면 인간은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으로 봐요. 그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10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정도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은 글쎄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는 글쎄 사람이 차를 운전했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당연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몰랐을 때 발생한 사건 중에 우연히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몰랐던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성립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알아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는지 알아야 중력을 극복해서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죠. 왜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모른다면 인류는 절대로 우주선을 이용해서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없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무인도에 같이 갈 사람을 뽑는다면 낮에 시끄럽다가 밤에 조용한 장재 씨, 낮에 조용했다가 밤에 별자리를 보고 시끄러워지는 우주먼지. 제 답은 당연히 정영진 님입니다. 무인도에 가면 아마도 낮에는 꽤 바쁠 것 같아요.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밤에 잘 잠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밤에는 자고 싶습니다. 우주먼지 님이 옆에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영진 님이 낮에는 더 우주먼지 님보다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정영진 님 진짜 재밌습니다. 낮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면서도 얘기 나누고 장작을 패면서도 얘기 나누고 그런 상대라면 우주먼지 님보단 정영진 님이 좋습니다. 우주먼지 님 죄송합니다. 현실에서 그 도움이 될 분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주먼지님은 데리고 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별자리나 관심 있지 뭘 먹어야 될까 그런 걸 알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특히 해양 생물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물고기는 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실용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생물학자 분과 가고 싶습니다. 근데 김흥민 교수님은
관심이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이라 물고기 잡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물고기 생물학자는 우리 과학을 보다해서 함께 출연하진 않은 것 같아서 아쉽지만 아직은 떠오르는 분들이 없는데요. 이대한 교수님도 생물학자이시긴 한데요. 근데 그분도 진화생물학자라서 물고기를 뭘 먹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나마 김영민 교수님 나을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몰라도 어떤 버섯은 먹을 수 있다 정도는 지식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영민 교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무인도에서 오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 전지와 휴대폰을 챙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어떤 걸 갖고 가야 될까요? 식량을 갖고 가도 오랜 세월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물과 나무를 깎아서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는 주머니 칼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무를 깎아서 작사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죠? 그물을 챙겨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가려고 마음 먹지 않는 한 비행기를 타면서 그물을 챙겨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주머니 칼 비행기에 못 갖고 들어가요. 이거 심각한데요. 무인도에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시작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이죠. 그 물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연구할 때도 사실 업계 비밀인데 시작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시작할 땐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답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길을 찾는 그 첫 번째 시작 부분이 사실 연구할 때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시작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여러 재밌는 밸런스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법물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